개념 있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평가하고 통일된 조국의 미래에 있어서의 새로운 역사 교육의 지평을 마련하는 개념 역사의 조경래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평가하고 또 일본에 의한 우리나라의 침략과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금도 유튜브나 다른 쪽에서 잘못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과연 조선민중은 일본에 의하여 해방되었는가?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조선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태조 이성계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이미 고려로서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됨에 따라 위화도 해군을 통하여 국가를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도전의 역할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정도전은 실질적으로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서 평민의 자녀로서 국가의 최고 관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묻어나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사실은 조선建국전과 경세문강, 불시잡변 등을 통하여 사실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확립하였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내각제에 준하는 소위 말하는 신하들의 권리, 신권 정치를 구현하고자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조선은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신하와 국왕이 조화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국가를 체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국가가 사실은 조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틀을 잡기 위하여 경복궁도 손수 자기의 어떤 주도하에 만들어졌고, 각 분야 건물의 이름까지도 자기가 직접 지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정전, 아주 건면하게 정치를 행하라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 건정전에서부터 수많은 누각의 이름을 본인이 직접 지어서 만들 정도로 조선 건국에 획획한功을 세웠습니다. 그의 정치 이념은 그가 원래 성리학자 출신이고 성균관의 교수 대제학도 했을 정도로 아주 성리학적 기반에 기초하여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고 민중을 어찌 보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선 5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선의 통치 이념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실제로 태종, 그리고 중종 때의 조광조, 그리고 광해군, 그리고 영조 임금, 순조, 마지막 흥선 대원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혁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보면 실제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실질적인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취하면서도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야기하거나 다른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 같은 나라였고, 그렇게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지는 지배층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했던 나라이며 반드시 망해야만 좋았던 그런 나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은 건국 이념 자체가 정조전과 성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공자의 성리학, 공자의 어떤 이념에 기초하여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보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실제 정도전과 조광조, 그리고 광해군, 심지어는 임금 영조, 그리고 흥선 대원군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수많은 개혁 정책을 이루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거는 지배층이나 권력 쪽에서의 어떤 자정 노력이었고, 그리고 민중에 의한 자생적 노력인 동학 농민운동도 있었고, 그 농민운동의 결과로서 수많은
계획 정치에 어찌 보면 완성판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러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왕조였기 때문에, 그러한 왕조가 결코 쓰레기 같은 왕조나 일본에 의해 가지고 망해야만 됐고, 일본이 결국 조선의 민중을 해방했다라고 하는 논리에는 저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조광조는 노비종모법이라고 해서, 실제 조선시대에 있어서 노비는 전체 그 숫자가 전 인구의 30%에서 40%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절반을 넘었던 적도 있다라는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30-4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노비라는 이 부분을 평가할 때 국가를 만들고 지탱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또한 그 양반 세력을 또 지탱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경제력의 어찌 보면 상징이었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비 제도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실제로 연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노비는 태어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노비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쟁이라든지, 이 전쟁이나 특히 다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전쟁 포로를 잡아오게 되고, 이 포로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노비 제도가 발생하였고, 또 이제 자생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사실은 이 많은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빚을 반감받지 못해서 스스로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제도상의 이름입니다 하면 노비종모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노비종부법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노비종모법은 어머니가 만약에 노비면 그 자식은 반드시 노비가 되는 그런 제도를 노비종모법이라고 하고, 노비종부법은 아버지가 노비면 노비가 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버지가 예를 들면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일 때 태어난 자녀가 노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놓고, 실제로 노비종부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양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노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비종모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노비가 되는 그러한 방식의 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비종부법을 따르기보다는 노비종모법을 통해서 사실은 어머니의 노비가 아니냐 이냐에 따라서 노비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사실은 조선 시대부터 많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노비의 숫자가 전 인구의 10% 수준밖에 안 되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한 30% 내지는 40%까지 정대되는 많아지는 그러한 사실은 뭐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조선의 어떤 지배 계급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종모법에서 다시 종부법으로 바뀌고, 다시 종부법에서 종모법으로 바뀌고, 결국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순조 때 1801년에 우리 조선은 공노비, 실질적으로 공공에 소속된 노비, 개인이 소유한 노비 외에 국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서 일하면서 자손되도록 노비가 되었던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노비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1801년입니다. 그리고 태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왕권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왕들은 실질적으로 노비 종부법을 통하여 과도하게
과도하게 그 훈구 세력이나 기타 지방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노비가 많아지는 것을 견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견제하려고 했고, 또한 그렇게 노비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노비 종부법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금 이제 노비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해군이나 영조나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동법, 뭐 실질적으로 노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세금 문제, 아니면 군대에 가는 균형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실질적인 정책들이 시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해군 때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로 시행이 되었고, 물론 이제 이 쌀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공수미법이라고 해서 쌀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바로 낼 수 있도록, 왜 그러면 쌀로 이게 내는 게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다른 곡물로 만약에 실질적으로 특산품을 내게 했을 때 그 특산품이 작황이 좋지 않거나 그 지역에 없으면 그것을 실제로 나라에는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빌려와서 내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이자 개념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쌀로 통일해서 내라 라고 하는 게 대공수미법이었고, 그것이 다시 수미법에 어찌 보면 좀 더 부담을 줄여서 만든 게 사실은 대동법입니다. 이러한 식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다시 되갚을 수 있도록 하는 환곡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여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줬으며, 또 그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또한 사창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작용도 없앨 수 있도록 애를 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과연 그러면 조선의 지배 계급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어떤 민중들의 억압하고 수탈했던 세력인가? 저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천주교 세력하고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 세력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생적 민중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천주교에 관련되는 부분은 뭐 특정 종교의 이야기라서 많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동학 농민운동에 관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농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물론 교주 최재우 교조신원운동으로부터 비롯되어 결국은 이제 조뱅갑의 수탈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뱅준의 어떤 농민혁명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다시 일제의 어떤 개입이 있게 되고, 또 일본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정과 하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주 하객을 맺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조선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 해결했던 문제점들 중에 일부만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불량한 유림을 징벌하며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든지, 그리고 관리의 채용에 있어서 문벌과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고르게 등용한다든지, 또한 일본 외가 내통하여 국가를 팔아먹는 인사들을 처벌한다든지, 그리고 공사채, 소위 말하는 과도한 세금과 채권으로 민중이 고통당하는 부분을 탕감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과 합의하고 그리고 집강소를 통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러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선은 태생적으로부터 썩었고 틀려먹었고 아주 쓰레기 같은 나라가 아니라 태생적으로부터 성리학적인 왕도 정치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와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고 또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만들어졌던 노예 제도와 노비 문제도 사실은 종모법이나 종부법을 번갈아 가면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시행하고 결국은 그것마저도 1801년에 공노비를 해방시키고 결국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산업이마저도 모두 해방되는 그러한 사회였다. 사실상 미국의 노예 해방이 1863년도에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선언되었고 사실상 전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도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노비 제도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조선만의 어찌 보면 독특한 형태의 아주 우리가 조상들이 나빠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내지는 국가가 왕권이라든지 전제 왕조를 지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인정하고 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이 태생적으로 쓰레기였고 민중의 고통을 외면했고 오로지 양반들의 어떤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고 그리고 이러한 나라의 패망을 가져다 준 일본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고 하는 식민사학자들이나 그릇된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에 올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